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유전자 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있는 김선영입니다. 지금은 잠시 지식경제부의 R&D 전략기획단이라는 곳으로 파견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의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그 말뜻 그대로 유전자를 환자에 전달해서 불치와 난치병을 치료하는 제품과 이에 관련된 기술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치병과 난치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서 꼭 불치와 난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전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다 보니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치 그 화학요법에서 화학물질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 유전자요법, 즉 유전자 치료에서는 유전자가 의약품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또 바이오 물질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치료제로 쓰이면 뭐 단백질 요법이 되는 거죠. 또는 단백질 치료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유전자가 의약품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를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그 이해를 못하거나 흔하게 착각하는 그 점을 좀 요번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유전자 치료라는 것은 DNA라고 하는 화학물질, 뭐 유전자가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유전자는 DNA이고 DNA는 화학물질이죠.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화학물질이죠. 이 DNA라는 화학물질을 인체의 체세포에 넣어주는 개념이다. 즉 생식세포가 아닌 모든 세포는 체세포죠. 피부세포, 뭐 근육세포, 뭐 심장에 있는 세포, 어떤 세포 이런 이미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체세포에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생식세포에 유전자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의 변화나 개량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전자를 넣어서 뭐 그 다음 세대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혼돈들의 또는 오해의 가장 그 근본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유전 현상에 작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전자는 뭐 아버지에서 자식 세대로 뭔가 물려줄 때 관여하는 정도의 관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어떤 유전적인 현상에만 뭐 쓰이도록 또는 유전적인 현상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는 실생활에 작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띄어내 가지고서 치료제로 쓰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나오지만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 단백질을 의약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인슐린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유전자 치료에서는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 즉 DNA라고 하는 생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입한 유전자가 그럼 생식세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뭐 안 좋죠. 생식세포에 정말 유전자가 삽입이 돼서 들어가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유전자를 가질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건 뭐 다른 의약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약품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약품들도 다 그 신약으로 개발이 될 때는 뭐 생식독성이라고 하는 것, 유전독성이라고 하는 거를 평가받아야만 임상에 진입을 합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려면 이러한 생식독성이나 유전독성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DNA, 즉 유전자를 인체 체세포에 넣어주는 그러한 신개념의 치료 방법이다 또는 치료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에서는 유전자를 우리 인체에 전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세포를 통해서 유전자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때 세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세포입니다. 자가세포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 자신의 세포를 띄고 그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전달을 해서 때로는 그 통째로 혹은 유전자가 전달된 세포만을 선별을 해서 인체에 다시 주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전자를 전달은 하지만 세포를 특히 자가세포를 매개로 해서 집어넣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유전자를 직접 인체에다 투여하는 방법이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주사하는 겁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유전자 자체를 주사하기보다는 유전자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운반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유전자 플러스 운반체를 직접 투입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세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포를 매개체로 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엔 또 다른 운반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자 치료는 새로운 개념의 약물 전달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전달 기술은 이제 영어로 Drug Delivery System, 뭐 이렇게 보통 우리 DDS라고 약칭을 해서 하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약물 전달 기술 DDS다. 자, 그러면 좀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물 전달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약물에다가 붙이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대개 이 경우에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바이러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 그럼 이런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이 활용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합물은 효능이 좋으나 pH에 굉장히 약하다. pH 약하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약을 이제 경구용으로 즉 먹을 때 그 약이 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 화합물이 pH 2.0이나 되는 그 위산을 통과를 못하는, 즉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라면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사용하지 못하죠. 그럴 때 그러한 약물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즉 포장을 해서 이 경우 여기 써 있지만 포장을 해서 좀 위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어떤 약물은 효과는 좋은데 혈중에서 즉 혈액 내에서 너무 불안정해서 반감기, 즉 다시 말하면 그 약물을 갖다가 100의 혈액에 존재했는데 한 50으로 줄어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통 반감기라고, 그렇게 50으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반감기가 짧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정한 거죠. 반감기가 길면은 안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2분이다 하는 거랑 반감기가 2시간이다 하는 거랑 차이가 큰 거죠. 반감기 2시간짜리가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근데 어떤 약물은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혈중에서 뭐 반감기가 뭐 10초다. 그러면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혈액 내에서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약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어떤 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때 그 포장 물질을 우리가 드라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이 서방형이라는 의학을 보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있을 때 먹는 타일레놀 같은 것도 어떤 거는 그냥 뭐 타일레놀 그 자체지만 어떤 경우에는 타일레놀이 서서히 이렇게 방출되도록 나오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오도록 방출되게 만들어준다 해서 서서히 방출되게 만들어준다 해서 이제 서방형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약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쭉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요즘은 비타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서방형 비타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DDS라고 하는데, 즉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왜 유전자 치료를 그럼 방금 새로운 개념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경우에 유전자 치료에 쓰일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에 어떤 유전자가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에서 팔인자가 선천적으로 고장나 있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그 환자는 팔인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고장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는 팔인자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치료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유전자 치료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전자를 인체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즉 어떤 유전자를 쓰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 유전자를 인체에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치료 또는 유전자 치료제는 새로운 개념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 또는 유전자 의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 물질과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치료 효과를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가 필요하죠. 유전자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자체만으로 보통은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대량 생산할 수도 없고 또 찔렀을 때 굉장히 또 DNA니까 불완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좀 효율적으로 또 때로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유전자의 모습이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코딩 부위가 있고 그러한 또 코딩 부위 윗단에 프로모터라고 해서 유전자에서 이제 RNA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RNA라는 거를 또 종식시켜주는 부위가 있거든요. RNA 터미네이션 부위인데 그래서 RNA가 시작하는 부위, 끝나는 부위 이런 데 대한 다 인포메이션들이 있는 거죠. 유전자는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자 이 자체로만은 하여튼 생산하기도 어렵고 조작하기도 어려워서 일반적으로는 그 옆에다가 뭘 붙입니다. 우리가 이걸 플라즈미드 DNA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플라즈미드 DNA 형태로 붙여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생산도 가능하고 조작하기도 편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미드 DNA로 붙여준 것 자체도 이제 전달체가 붙은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플라즈미드 DNA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전달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바이러스로 포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유전자를 바이러스로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 물질은 이와 같이 유전자와 전달체 이 두 개가 핵심 물질이 되고 또 유전자 치료제를 실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또 이 유전자 치료 기법이 예를 들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를 미리 동물 모델 같은 데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가지고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당뇨병 동물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관절염을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 관절염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동물에서 최소한도 사람한테 시험하기 전에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 등 또 세포 배양 및 세포 조작 기술 등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전달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따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도 있고 AAB라는 바이러스, 백신이야, 헐피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러스들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DNA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NA는 유전자 그 자체의 조그만 부위를 쓰는 것보다 그 DNA를 플라즈미드 DNA에 이렇게 항상 붙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에서 보통 DNA다, 유전자다 그러면 되게 플라즈미드 DNA 형태로 존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미드 DNA 그 자체를 찔러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DNA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그걸 갖다가 리포솜이라는데 쌉니다. 불안정할 수도 있고 그 세포를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리포솜이라는 데 쌀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DNA를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닌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전달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바이러스의 형태와 바이러스가 아닌 플라즈미드 DNA 형태. 단지 플라즈미드 DNA 자체를 쓰는 것도 있고 리포솜이나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유전자를 전달하는 데는 세포를 통한 간접 전달과 직접 주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세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이 레트로바이러스 경우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를 쓰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약하겠습니다. 직접 주사는 직접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또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헐피스 바이러스를 찔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그 유전자 전달체들은 직접 주사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그 구조를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유전자 치료제 또는 유전자 전달체로 쓰이나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레트로바이러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 치료제는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개념이 설정이 됐었고요. 개발이 됐고 실질적으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그 임상시험에서 제일 먼저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다이아메타, 즉 그 지름이 약 한 100나노메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 지방층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요거는 우리의 그 세포막의 구조랑 같습니다. 즉 그 지방층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피드 바이레이어, 리피드 더블 레이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층이 이게 두 개 층으로 세포의 그 세포막의 지방층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들이 있는데 그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쓰진 건 다 그 바이러스 단백질들의 명칭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해둘 거는 이제 EMV는 엔벨롭. 그 마치 우리 봉투라고 하는 엔벨롭 있죠? 그 엔벨롭인데 요거가 이제 바이러스 제일 표면에 있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내부를 보시면 내부에 바이러스의 그 게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 전달체를 활용하고 싶으면 이 바이러스 게놈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혈우병에서는 예를 들어서 8인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결핍이 되는 선천성 그런 유전 질환이다. 그러면 만일에 그 사람을 고치고 싶다, 레트로바이러스를 활용을 해서 고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지놈에다가 이 8인자 유전자를 끼워넣어서 유전공학적으로 조작을 해서 끼워넣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레트로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게 보시면 바이러스가 이건 세포입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세포의 여기 세포 수용체 문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제 여러 가지 특성상 RNA를 DNA로 바꾸는 역전사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DNA로 바뀌고 좀 특이한 거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즉 바이러스의 자기 게놈 즉 RNA가 DNA로 바뀐 것을 이와 같이 숙주세포의 염색체에다 껴넣습니다. 껴넣은 다음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바이러스 게놈도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자식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 바이러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도 여기서는 1000마리, 10,000마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바이러스의 생활사라는 거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RNA를 DNA로 바꾸고 또 특이하게도 레트로바이러스에서는 숙주세포의 염색체에 자기 유전 정보를 끼워넣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단백질 만들고 게놈 RNA 만들고 포장이 돼서 이제 자식 바이러스 나온다. 그래서 이럴 때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세포가 죽죠. 터져서 나오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독성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같이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고 세포는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에서 쓰는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럼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가? 바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치료제에서는 치료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지금 껴넣은 겁니다. 그 껴넣어서 문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도 RNA가 뭐 DNA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숙주세포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새끼 바이러스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레트로바이러스가 유전공학적으로 다 조작이 돼가지고 그 조작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 넣는다는 조작,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그 자신이 증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있는 레트로바이러스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전달체로만 쓰이고 더 이상 새끼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만 전달하고 임무가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도 쓰이기도 하고 헐피스 바이러스가 쓰이기도 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데노바이러스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들 다 최소한도 한두 개 종류 이상의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이 다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뭐 독성이 강한 그러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하여튼 또 어찌 보면 좀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감기 같은 증상에 이제 걸립니다.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특히 호흡기 계통에 좀 감염을 하거든요. 헐피스 바이러스는 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피곤할 때 왜 혓바늘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로 그 주범이 이 헐피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헐피스 바이러스는 신경세포 같은 데에 감염을 해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다시 신경망을 타고 나와가지고서는 예를 들면 그 우리 피부 또는 예를 들면 아까 혓바늘이라고 했는데 그런 혓바닥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궤양 같은 거를 좀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헐피스 바이러스도 이제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데 마찬가지로 레트로바이러스 똑같은 개념입니다. 두 가지 조작을 하는 거죠. 첫째,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바이러스의 게놈에다가 끼워 넣는다. 둘째, 감염을 하더라도 복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바이러스들은 전부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없어져 버린다. 왜? 증식을 못하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원래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에 약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를 해서 들어가고 그 들어간 다음에는 원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자기 RNA를 만들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 만들고 또 DNA는 DNA대로 복제. 왜냐하면 게놈이 요 바이러스 게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게놈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단백질과 그 자기 바이러스의 그 게놈이 합쳐져 가지고 바이러스 파티클이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핵 속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세포가 그냥 터져 버려 가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들어간다 그럼 세포가 터져서 방출하게 되는데 유전자 치료용 아데노바이러스 똑같습니다.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에다 전달을 해서 그 유전자에서 RNA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유전공학적으로 조작을 해서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그런 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든 헐피스 바이러스든 아데노바이러스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을 하고 임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굳이 그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absolute parasite, 절대적인 기생충이죠.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거의 그냥 물질적, 그냥 살아있는 세포가 있질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그냥 물질적 개념이죠. 증식을 못하죠. 다른 세포에 들어가야만 자기의 자식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원래 바이러스의 그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진화를 했냐 하면 어떻게든 세포를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세포를 들어가는 게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생명체 또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진화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아까 기억을 하겠지만 그 유전자 전달체는 바이러스형과 바이러스가 아닌 형, 비바이러스형 형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바이러스 형태의 유전자 전달체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DNA 그 자체를 쓰는 겁니다. 근데 DNA 그 자체를 쓴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 그 자체를 쓴다는 게 왜냐하면 유전자 그 자체는 유전자의 데피니션은 정의는 뭐냐면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코딩 부위 그 다음에 그 코딩 부위 앞에 그게 나중에 RNA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RNA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주는 프로모터 부위 그 다음에 RNA가 어디선가 끝나야 되니까 RNA가 종식되는 종식 부위 그래서 RNA를 만들어라고 명령하는 프로모터 부위 아미노산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코딩 부위 그 다음에 RNA가 끝나야 되는 종식 부위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눠져 있는데 그거 자체는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플라즈미드 DNA라는 걸 씁니다. 플라즈미드 DNA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형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형태는 그 원형이 그냥 꼬여 있어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형이 막 꼬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무 밴드 있잖아요. 노란 거, 조그만 거. 그 고무 밴드인데 그 고무 밴드가 사실은 삐삐삐삐 꼬여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적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꼬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이와 같은 소위 그 꼬여 있는 형태인데 영어로는 이제 코일로 돼 있다. 코일처럼 슈퍼 코일이라는 완전히 엄청나게 코일처럼 꼬여 있는 거죠. 요 플라즈미드 요런 게 사실은 플라즈미드라는 그 어원 자체는 원래는 뭐냐면 박테리아와 같은 또 뭐 어떤 세포도 있습니다. 박테리아 등에 있는 작은 즉 게놈 DNA랑은 별도로 존재하는 이 원형의 DNA입니다. 그걸 보고 때로는 우리가 에피솜이라고 부르고 또 에피소말 DNA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플라즈미드의 생물학적 성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어떤 유전자를 증폭하는 데 쓴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플라즈미드 DNA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집어넣은 거를 플라즈미드 DNA에 집어넣게 되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라즈미드 DNA를 쓰는 겁니다. 이 플라즈미드 DNA는 그래서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공학 기술 자체가 바로 이 플라즈미드 DNA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의해 가지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미드 DNA는 이제 그런 보통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전공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전자를 클로닝하자 뭐 또는 이따가 내가 유전자 치료해서 이 DNA를 찌른다 할 때 그 DNA들은 전부 어떤 형태를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플라즈미드 DNA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형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DNA다. DNA를 그 자체를 찌른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건 사실은 플라즈미드 DNA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형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입니다. 그냥 DNA 그 상태를 그냥 찔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찔러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리포솜이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지방에 해당되는 화학물질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면 리포솜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고요. 여기 보면 이게 DNA입니다. 이렇게 좀 힐릭스죠. 더블 힐릭스 이중나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양이온. 왜냐하면 리포솜이 바깥이 지금 양이온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양이온 리포솜이라고. 또 어떤 리포솜은 바깥이 음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온 리포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NA 더블 헬릭스, DNA 자체는
음이온으로 차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음이온을 쫙 내가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양이온 리포솜을 쓰게 되면 음과 양 이렇게 되니까 이 DNA에 리포솜이 쫙 이렇게 입혀지겠죠. 마치 이렇게 그 담요처럼 이렇게 쫙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음이온 리포솜을 쓰면 음이온이니까 이거는 이제 DNA도 음이온이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안으로 리포솜이 DNA를 포장하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 리포솜, 음이온 리포솜으로 이런 걸로 포장을 해서 세포에 전달하는 경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돼서 DNA도 안정화될 수 있고 또 DNA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솜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막 세포한테 아주 밀리세컨 단위죠. 밀리세컨이니까 밀리초 단위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세포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그럼 이 세포 안으로 플라즈미드 DNA가 들어가는 거죠. DNA가 세포 구멍을 통해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물리적으로 세포에 데미지를 준 다음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데미지를 준 다음에 어찌 보면 플라즈미드 DNA를 강제로 집어넣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DNA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즈미드 DNA를 그대로 찔러주거나 또는 리포솜이나 싸거나 또는 전기 자극으로 세포에 데미지를 줘서 전달하는 경우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유전자 치료의 그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보여주는 실례는 거의 다가 우리 그 연구실에서 또 제가 뭐 이런 것도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기 위해서 그 벤처기업을 한번 설립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벤처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 유전자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사람에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이게 좀 설명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제 거를 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사실감 있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 저희 서울대학교 조그만 연구실에서 뭐 대학원 한 10명, 15명들이랑 같이 이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개발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거니까 아주 현장감이 있는 그러한 이제 좀 실험 결과 성과가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유전자 의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혈성 심혈관 질환 좀 복잡하죠. 이 허혈성이라고 하면 혈관이 막힌다, 허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심혈관은 그냥 심장혈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심장과 혈관, 그 외에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즉 혈액이 막히고 심장 혹은 다른 혈관에 질환이 생기는 거다. 다시 이건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맥은 이제 피가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데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대부분 동맥이 문제입니다. 즉 동맥이 좁아지거나 아예 그냥 확 막혀버려 가지고서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질환들이 있는가? 심장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족부궤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질환의 형태로 이제 협심증이라는 표현이 있고 심근경색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뭐 운동을 하다가 뭐 갑자기 돌연사했다든지 마라톤을 달리다가 갑자기 돌연사했다든지 대부분 다 심장이 콱 멈추는 거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보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인 경우가 많죠. 요거는 뭐냐 하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즉 심장은 그 자체가 거의 그 근육인데 그 근육이 계속 그냥 뭐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심장은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양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동맥, 그 관상동맥, 그게 막힌다? 막히면 이런 증세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진국에서 뭐 사망률 1, 2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 다 심장 멈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의 그 미국 통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2,000명, 13,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치료 비용이 발생하는 아주 주요한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관상동맥 말고 또 이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모든 그 혈관은 우리가 말초동맥이라고 합니다. 말초동맥. 근데 말초동맥이 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주로 다리 쪽인데 그 다리 그 이유는 뭐냐? 뭐 거의 심장에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심장에서 예를 들면 다리 쪽으로 동맥이 나가서 이제 이 혈관이 이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무릎 정도 고근방의 어떤 동맥 지금 내려가는 거죠. 쭉 혈액이 내려가는 그 동맥이 좀 막히거나 좁아지면 문제는 그 발가락 같은 데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발가락이라고 하는 게 뭐 잘 알겠지만 뭐 박테리아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쪽으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혈액이 잘 흘러야지 뭐 면역세포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서 건강한데 그게 막혀버리면 지금 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다리가 발가락서부터 지금 썩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 썩어 들어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족부 다리에 궤양이 생겼다. 그래서 족부궤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심해지면 이 다리를 절단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게 많지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연간 한 1,000만 명이 족부궤양이 발생을 하고 그 중에 한 25만 명은 입원을 하고 15만 명은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또 이 다리 절단한 사람의 또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다리, 그러니까 왼쪽 다리였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도 또 이제 뭐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그 질환이죠. 그래서 이 질환들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이게 아주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다리니까 아주 달리 보이는 그런 질환 같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죠. 하나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하나는 그 말초동맥, 특히 이 경우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말초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개발을 했는가? 이 경우에는 잘 보십시오. 이 경우에 요 부분에 보여주는 이 동그라미는 플라즈미드 DNA입니다. 아까 플라즈미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껴넣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HGF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뭐냐? 혈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를 여기다가 이제 플라즈미드 DNA에 껴넣은 거죠. 물론 그냥 껴넣으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모터 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RNA가 종식을 해야 되니까 그 RNA 종식 부분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플라즈미드에다가 우리 원하는 유전자를 껴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그냥 약칭해서 20이라고 부릅니다. 20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요거를 개발해서 기본적인 건 이건 혈관 형성하는 유전자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부위에다가 그 부위에다가 요 201을 주사를 하면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혈관을 형성할 수 있다. 근데 그 혈관이 원래 만들어졌던 거를 뚫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혈관을 형성시켜줘서 측부, 옆이다 이거죠. 측부 혈관을 형성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 체증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그 옆으로 이렇게 도로를 하나 내주지 않습니까? 측부도로죠, 일종의. 도로를 하나 내줘서 일단은 그쪽으로 이렇게 교통이 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사제를 찔러서 측부 혈관을 만들어줘서 막힌 데는 할 수 없고 그 측부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유도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DNA를 그 자체를 찔러주는 거를 네이키드 DNA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냥 벌거벗은 DNA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리포솜으로 싸면은 네이키드 DNA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리포솜으로 안 싸면 이게 네이키드 아무것도 싸지 않고 했다 해서 네이키드 DNA라고 하는데 202 우리는 그냥 네이키드로 그냥 그대로 찔러주는 겁니다. 그걸 찔러주면 심장이든 다리 부위든지 찔러주면 그 DNA가 여기 보는 것처럼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그 DNA는 뭡니까?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HGF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니까 HGF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이 단백질이 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나오면 그 근방에 있는 그 세포, 즉 혈관 생성에 관계되는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서 기본적으로는 혈관을 형성시켜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심장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족부경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심장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심장에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직접 주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심장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그 이걸 가슴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심장 근육에다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이 카세터라는 이제 기계인데 대개는 요 다리에 요 대퇴부 부근으로 해서 아주 작은 사진기도 달려있고, 카메라도 달려있고, 이제 주사기도 달려있는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내시경 같은 건데, 그런 기기를 통해가지고서 쭉 전혀 수술을 하지 않고, 심장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걸 살살살살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병원으로 치면 이제 순환기 내과라는 과에서 뭐, 흔히 쓰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카세터라고 하는 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심장벽에다가 딱 찔러주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뭐 스텐트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장에 이렇게 뭐 흉부외과에 계시는 선생님이 직접 주사하는 거 이건 뭐 굉장히 쉬운 거고요. 카세터 순환기 내과에 계시는 선생님이 카세터 이용해서 주사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되는 부위를 이제 먼저 발견을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부위에다가 찔러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서울대학교의 흉부외과의 어느 교수님이랑 같이 교수님이 이제 임상시험을 실제 하신 겁니다. 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건 MRI 그 사진인데 요게 이제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쪽 심장벽을 보면 요 환자 같은 경우에 심장의 근육이, 요 까만 부분이 이제 근육인데, 근육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 심장 전체의 그 박동,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박동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흉부외과 교수님이 요거를 우리가 개발하는 걸 주사를 여기 화살표 부분이 이제 주사한 부분인데 주사를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또 찍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심장 근육 자체가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이제 뭐 일찍이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얇았었는데 굉장히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는 거를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동영상으로 사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심장이 이렇게 펌핑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그런 임상 시험이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족부궤양.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다리입니다, 이거.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지금 막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죠. 혈관이 막혀 있어서 이제 잘, 혈액이 다리로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썩어 들어와서 이제 뭐 자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다리, 여기 종아리죠. 종아리 부위에다가 이제 먼저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막혔는지 좀 파악한 다음에 그건 뭐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쫙 주사를 한 겁니다. 주사를 좀 많이 찔른 거죠. 여러 좀 효과가 있으라고 찔렀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들 잘 보면 이제 측부혈관이 쫙 생긴 겁니다. 측부혈관이 이렇게 생기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건데, 요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게 좀 제일 드라마틱하죠. 여기 다리 보면 막 썩어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지금 썩어 들어오고. 이거 그냥 놔두면 이제 이 사람들 뭐 다리를 여기 자를 수도 있고, 여기 자르는 게 또 골마 들어오면 그 위로 자르고, 그줄 위로 자르는 게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릎 밑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한 2주 만에 요 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전된 거를 이제 보이고, 또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 얼서가 지금 궤양이 엄청나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한 석 달 후에 완전히 이렇게 좀 힐링이 된 거,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임상시험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고, 비슷한 효과를 저희가 중국 임상에서도 봤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봤어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게 이제 MR을 찍은 건데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이게
이게 단층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습이다. 여기 있는 건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종아리, 그리고 요게 종아리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요 표시들이 화살표들이 이제 그 주사 찌르는 그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 뼈 있는 데죠. 이게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서 위에서 봤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프리도스, 즉 찌르기 전에 보면 이게 혈관이 잘 흐르지 않으면 이게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색깔이래. 다 빨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검게 회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찌른 다음에 이 종아리 여기다 상당히 이거 이렇게 여기 찍은 여기 X표처럼 주사를 쫙 찔러준 다음에 3개월 후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까만 데가 그냥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혈액이 지금 잘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임상시험에서는 원래는 다리를 자르라고 자꾸 의사가 권유했는데 인터넷 보고 우리가 이런 임상시험을 한다는 거 이제 환자를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인터넷으로 그걸 알렸거든요, 전부. 이런 환자가 있으면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한번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이기 때문에 이 주사를 받아서 그 경우에는 또 그 다리 절단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할머니는 그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마워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또 뿐만이 아니라, 그 202는 이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데 증세에도 또 이제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다리 부분에, 그러니까 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데, 특히 다리 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좀 작동을 잘 안 해서 뭐 통증도 많고 잘 걷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치료로 하는데도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혈관을 생성할 수 있는 HGF라고 하는 유전자, 물론 혈관을 생성할 수 있는 유전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한 거죠. 뭐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근데 그러한 유전자를 플라즈미드 DNA에다가 이렇게 이게 그 클로닝해서 만들고 그거를 환자에다가 직접 이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나 혹은 다리 근육에 근육 주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걸 갖다가 항암제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6이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좀 이제 아까 거랑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네이키드 DNA, 즉 아무것도 포장 안 하고 쓰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악성 종양, 특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뭐 이런 데 좀 많은 그러한 이런 데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될 텐데요. 이 원리 이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를 썼냐 하면 좀 특이하게도 이러한 암,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데 그 표면에 항원, 즉 암항원이라고 그래서 암세포에 유난히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백질들을 우리가 암항원,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항원항체 할 때 그 항원입니다. 그 항원인데 이 경우에는 암항원을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다 조작을 해서 그 나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전자를 플라즈미드 DNA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근육주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여기 보면, 여기 암세포, 어떤 암세포에 주로 우리가 대상이냐면, 여기 보면 HER2, 이런 유전자가 있죠? 그걸 제가 발음을 HER2라고 하겠습니다. HER2. 그러니까 이 경우는 HER2라고 하는 항원을 유난히 많이 발현하는 암세포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의 표면에 HER2가 지금 바깥에 노출이 돼서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HER2를 발현하는 그러한 이 유전자 의약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HER2는 나쁘지 않게 저희가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DNA를 갖다가 찔러주면 그 DNA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꼭 암세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이때 아까 HER2 단백질이니까 이 HER2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이 세포 속으로 나오면 자, 이제부터가 이해를 하는데 좀 키가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거를 항원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항원으로 인지를 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는 B세포를 보고 야, 빨리 이 항원에 대해서 공격해라 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T세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특정 T세포, 이 경우는 이제 CTL이라고 불리는 T세포인데, 그 T세포한테, 야, 이제 빨리 가서 그 암세포, 특히 HER2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 그거 가서 공격해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CTL이 가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은 HER2라고 하는 그러한 항원 유전자를 플라즈미드 DNA에 넣고 이거를 근육 주사를 하게 되면 그 DNA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HER2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에 의해서 인지돼서 HER2에 대한 항체를 만들거나 혹은 HER2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한 T세포인 CTL을 교육을 시켜서 HER2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HER2는 주로 여성암들,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암에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러한 암 항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올해 아마 빠르면 상반기에 국내의 유명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개발을 해서 했던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아주 또,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된 유전자 치료 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는 아니고 개수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하는 그런 케이스나 마찬가지인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이 경우는 2형 레베르 선천성 흑내장인데 여기 보면 타입 2 레버스 뭐 컨제니탈 이렇게 나가는 요게 이제 원래 이제 풀네임입니다. 요 흑내장은 이 모습으로 눈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정상인 것 같지만 그 빛을 인지하는 시스템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11cis 레티날이 all trans 레티날로 이렇게 바뀌고 거기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all trans 레티날은 사실은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다시 11cis 레티날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재활용에 관여하는 유전자 단백질, 그 단백질의 유전자가 고장이 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죠.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 태어난 직후나 유아기서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시력을 이렇게 해서 한 30년, 40년은 그냥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제 맹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바이러스, 특히 이제 AAB라고 하는 바이러스에다가 이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 바이러스를 아주 미세한 그 미세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망막에다가 넣은 겁니다. 뭐 눈에다가 주사기를 콱 찌르는 것 같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술 같지만 안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이거 별거 아닌 그런 시술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요즘 뭐 라섹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과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AB라고 하는 바이러스에다가 이 RPE65 유전자를 넣어서 그 바이러스를 미세 주사를 통해 가지고서 망막에다 전달을 했더니 그랬더니 뭐 12명의 환자 모두에서 치료받은 눈의 증상이 막 호전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인 경우에 특히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까지 증세가 호전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퇴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맹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력을 잃는 그런 케이스인데 어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을 막 잃고 있었는데 찔러줘가지고 애들이 정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그런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죠. 예. 또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러한 그 케이스인데 이건 부신백질 이영양증 뭐 좀 굉장히 복잡한데 영어로 우리가 보통 ALD라고 표현을 합니다. ALD.
그래서 이 ALD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 경우에는 이제 긴 사슬이 길다 해서 긴 사슬. 지방산을 굉장히 길게, 지방산이 긴 사슬을 가진 긴 사슬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very long chain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한 긴 사슬 지방산을 사실은 어떤 특정한 퍼럭시즘이라고 하는 대로 얘네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세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포 안에 그런 그 퍼럭시즘의 긴 사슬 지방산이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요 긴 사슬 지방산이 퍼럭시즘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단백질은 다 유전자 아닙니까? ABCD1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 바깥에 있는 거를 퍼럭시즘 안으로 집어넣어 준다 해서 트랜스포터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운반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긴사슬 지방산을 퍼럭시즘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필요한 트랜스포터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 ABCD1에 고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들어가는 거죠, 긴사실 지방산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서 특히 뇌, 즉 신경계통과 신장의 그 손상을 초래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망하는 그러한 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걸 했냐면 그 환자로부터 혈액을 뽑고 그거 먹고 쉽죠. 그 다음에 혈액 줄기세포를 분리를 했어요. 말초혈액 뽑고 거기서 혈액 줄기세포 분리하는 건 그건 요즘은 다 그냥 기계가 해줍니다.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팔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혈액이 빠지고 그 혈액이 어떤 기계를 통해서 쭉 나가게 되면 혈액 줄기세포가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아주 쉬운 겁니다. 환자한테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혈액 줄기세포를 분리한 데다가 이 경우에는 HIV,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에이즈 바이러스를 쓰는 겁니다. 근데 다 조작을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죠.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도. 그래서 이 레트로 바이러스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 없는 유전자죠. ABCD1 유전자가 들어가도록 조작을 했고 그 HIV 바이러스, 즉 에이즈 바이러스, 조작된 에이즈 바이러스니까 더 이상 에이즈 바이러스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 레트로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해서 그 세포를 투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세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경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뇌하고 이런 데 손상이 있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건 죽을 환자를 살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아주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굉장히 중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 결핍이 온다. 그래서 복합 면역 결핍증 하는데 이걸 보고 SCID SCID라는 표현을 씁니다.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에서 앞자 S, C, ID를 따내서 SCID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X-SCID 이거는 X 염색체의 유전자에 관련한 SCID다. 또는 이거는 ADA라고 하는 유전자가 관련한 SCID다 해서 ADA SCID 이런 표현을 씁니다. X스키드도 그렇고 X스키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증이라서 이 경우에는 이 유전자, 감마C 유전자인데 이 감마C 유전자가 없으면 수많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 결핍으로 죽어요. 대개는 태어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하는데 이런 애들의 로부터 혈액 줄기세포를 분리를 해서 그 혈액 줄기세포에다가 이 감바씨 유전자가 들어간 레트로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유전자를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다시 투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 11명 모두 감염 없이 생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1년 내에 다 사망했을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치료제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된 거죠. 또 그러한 치료제가 된 거고.
물론 이제 부작용도 한번 이 경우에는 아까 나온 그 경우에는 부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삽입에 의한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아까 내가 그 강의할 때 기억이 여러분들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레트로바이러스의 그는 좀 특이해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자기의 게놈을 그 염색체, 즉 우리의 염색체 게놈에다가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삽입을 하거든요. 근데 요 삽입이 좀 부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냐면 요 엑스스키드 케이스에서. 그 특이하게도 엑스스키드 케이스에서만 요게 부작용이, 그러니까, 발견이 됐는데, 특이하게도, 미안합니다. 엑스스키드에서만 발견되진 않았고, 또 다른 질환에서도 레트로바이러스 쓰는 유전자 치료에서 좀 발견이 됐어요. 엑스스키드라는 케이스랑 CGD 경우인데, 요 경우에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물결 무늬들은 염색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DNA죠. 요 안에 지금 요 컬러풀하게 나온 것은 레트로바이러스고요. 레트로바이러스를 지금 조작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노란 거, 파란 거, 요 파란 거에서 시작해서 노란 거로 끝나는 게 그 사이에는 치료 유전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트로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결국 그 레트로바이러스가 이 유전자를 우리 몸의 염색체에다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 끼워 넣는데 해필이면 이렇게 끼어 들어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이렇게 치료 유전자를 가진 레트로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역전사로 DNA로 바뀌고 그 DNA가 지금 숙주 염색체로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그 들어간 부위에 어떤 유전자, 즉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그 근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들어가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환자 일부에서는 아까 그 레트로바이러스를 받은 환자 일부에서 암이 발생을 한 겁니다. 특히 혈액 종양이, 즉 혈액 세포가 종양이 돼서 이게 종양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행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엑스키드 경우에서 10명 중에서 9명이 생존을 해서 잘 됐는데 그 9명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명에서 이 혈액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혈액종양이 발견됐지만 항암제를 투여해서 애들은 사망한 애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유전자 치료가 중단이 됐느냐? 예를 들면 불란서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애들은 사실은 원래 거의 그 1, 2년 내에 사망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자 치료를 받아서 거의 7년, 8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애들 거의 한 10여 년째 살고 있네요. 10여 년째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유전자 치료를 받아서 생기는 리스크, 모험도와 또 유전자 치료를 받아서 생기는 베네피트, 이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좀 더 크더라. 그래서 불란서 정부는 여전히 이 유전자 치료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해주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요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유전자 치료제는 그 치료제로서 상당한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케이스들을 몇 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죠. 하지만 아직도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효능하고 관련해서 유전자 발현 양이라든지 발현 시간이라든지 발현 조절 차원에서 좀 기술 발전이 필요해서 아직도 그 연구와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른 바이러스들은 사실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전성이 좀 더 해결돼야겠다. 특히 이 삽입에 의한 암 발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일부 상용화는 됐습니다. 일부 상용화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연구가 많은 그런 분야고 미래의 의약품
또 미래의 신약으로 등장할지 모르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다. 그러한 의약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